세상의 모든 축구 이야기 풋볼 살롱입니다. 오늘은 축구토토 승무패 14회차에 들어온 유로파리그 컨퍼런스 리그 14경기 현미경 분석 및 최종픽 공유로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승무패 13회차 같은 경우에는 1등 적중자가 1명이 나왔습니다. 독식 회차가 됐을 만큼 상당히 난해한 결과들이 속출이 됐는데 풋볼살롱 멤버십에서는 아쉽게 2등 적중자가 나왔습니다. 이 멤버십 회원이신 만두님께서 2등에 적중이 되셨는데 에버튼과 울버햄튼의 경기를 단통 무승부로 가셔서 이 경기가 틀리면서 아쉽게 2등에 머무셨는데 그래도 전국에서 59명밖에 없는 2등에 적중이 되신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분들께서 축하의 메시지를 전해드렸습니다. 한 가지 결과론적인 아쉬움을 말씀을 드리자면 에버튼과 울버햄튼 같은 경우에는 현미경 분석에서 울버햄튼의 승리를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그 경기만 조금 반영을 하셨더라도 1등에 가까워지실 수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물론 만두님께서 사우스햄튼과 와포드 승패 이변을 잡아내셨기 때문에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풋볼살롱의 현미경 분석과 최종픽 그리고 나만의 픽을 적절하게 조합을 잘 하셔야 1등에 이르실 수가 있습니다. 풋볼살롱 멤버십 같은 경우에는 승무패 혜택만 있는 것이 아니라 축구 프로토에서도 다양한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프로토 분석 조합표 같은 경우에는 풋볼살롱이 일요일에 풋볼살롱 멤버십 회원분들에게 공유를 드린 축구 프로토 분석 조합표입니다. 이 대부분의 주력 픽들이 들어오면서 많은 풋볼살롱 멤버십 회원분들이 적중의 기쁨을 누리셨습니다. 이렇게 분석 조합표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해당 분석 조합표를 바탕으로 풋볼살롱이 직접 구매를 하는 실구매 픽, 프로토 실구매 픽까지 멤버십 회원분들에게 빠짐없이 공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풋볼살롱 멤버십에 가입을 하시면 풋볼살롱 멤버십 전용 네이버 카페에서 제야의 고수분들과 다양한 정보를 공유 및 교류를 하실 수 있습니다. 풋볼살롱의 현미경 분석 자료와 승무패, 프로토 구매픽뿐만 아니라 제야의 고수분들께서 직접 구매를 하신 뒤에 이 멤버십 회원분들에게 프로토픽을 공유를 하는 문화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99.9배당 같은 경우에도 풋볼살롱 멤버십 회원분께서 직접 조합 및 구매를 하신 다음에 멤버십 카페에 공유를 해 주셨고 실제 이 공유픽을 참고를 하셔서 그대로 탑승을 하셔서 이렇게 함께 적중이 되는 시너지 효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풋볼살롱 멤버십으로 합류를 하시면 이러한 제아의 고수분들과 집단 지성을 통해서 승무패뿐만 아니라 프로토에서도 적중 확률을 비약적으로 높이실 수가 있습니다. 풋볼살롱이 현미경 분석에서 활용을 하는 풋볼살롱이 직접 제작을 한 현미경 분석 자료를 유튜브 동영상이 올라가기 전에 멤버십 회원분들에게 미리 공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최종픽만 빠르게 확인을 하실 수 있도록 승무패 최종픽 이미지를 멤버십 회원분들에게 따로 공유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 풋볼살롱 멤버십에 가입을 하시면 축구 승무패와 프로토를 한 방에 해결을 하실 수 있습니다. 풋볼살롱 멤버십 가입 방법을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풋볼살롱 유튜브 채널에 들어오시면 상단에 가입 버튼이 있습니다. 이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간단하게 멤버십 가입 절차를 진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총 3등급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현재 노블레스 등급 같은 경우에는 폐지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온전하게 혜택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로열 등급부터 가입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던 승무패 추가 조합 픽 같은 경우에는 킹 등급으로 가입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승무패에서 추가 조합 픽을 원하시는 분들은 킹 등급으로 가입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승무패 14회차 현미경 분석 2부 첫 번째 경기는 8번 경기로 들어온 갈라타사라이와 바르셀로나의 경기입니다. 전 갈라타사라이의 단통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식을 노려보실 분들은 무승부까지 여유가 되신다면 받쳐보실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현미경 분석 1부를 보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 화면 위로 올라가는 링크를 클릭을 하시면 1부 먼저 시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통계적인 부분은 화면을 멈추셔서 구독자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갈라타사라이가 자국 리그 터키 리그에서 11위로 쳐져 있는데 그래도 최근에 5경기 3승 1무 1패 나쁘지 않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직전 베식타스와의 홈 경기에서도 2대1 승리를 거두면서 확실히 자국 리그 기준으로 홈에서 7승 3무 5패, 원정에서 3승 5무 6패로 홈에서 다부진 모습이 있는 것이 갈라타사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갈라타사라이가 직전 바르셀로나 원정에서 0대0 깜짝 무승부를 거두면서 이변 결과를 연출을 했기 때문에 바르셀로나가 상당히 주의가 필요한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4-2-3-1이나 4-1-4-1 포메이션을 사용을 하는데 자국 터키 리그에서는 상당히 공격적인 경기 운영을 펼치면서 전방 압박을 적극적으로 가하지만 확실히 유럽 대항전 무대에서는 자국 리그보다는 수비적으로 경기 운영을 하면서 왼쪽 측면에 무하메드 아크투르콜루 선수를 활용을 하는 측면 역습이 주요 공격 루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에는 직전 오사수나와의 홈 경기에서 4대0 완승을 거두면서 최근에 5경기 4승 1무 무패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원정 경기에서 라리가에서 5승 7무 2패로 홈에서의 9승 2무 2패보다 확실히 원정에서 경기력이 떨어지는 것이 바르셀로나의 약점이기 때문에 지난 1차전 갈라타사라이와의 0대0 무승부 결과를 고려를 했을 때 이 경기는 최대치로는 무승부까지 독식으로 노려볼 만한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도 페란 토레스, 오바메양, 덴벨레 같은 핵심 공격 자원들이 오사수나를 상대로 나란히 공격 포인트를 기록을 했기 때문에 오사수나전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공격 자원들이 대거 선발로 들어온다면 지난 1차전 홈 경기 0대0 무승부 결과가 재현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다음 리그 일정이 레알과의 엘클라시코 라이벌전이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스러운 터키 원정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이 장기 부상자와 다니 알베스 선수를 제외하면 이렇다 할 결장자가 없는 것이 바르셀로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1차전 경기 내용은 바르셀로나가 압도를 했습니다. 점유율을 6대3 정도로 가져갔고 슈팅 숫자가 14개 대 3개로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줬지만 이 득점에 실패한 것이 유일한 흠이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갈라타사라이의 골키퍼 이냐키 페냐 선수가 선방을 4개나 해내면서 이 친정팀의 비수를 꽂았는데 이 갈라타사라이가 자국 터키 리그에서는 기대 이하의 성적을 보여주고 있지만 확실히 유럽 대항전 무대에서는 5승 6무로 아직까지 패배가 없습니다. 특히 원정 경기에서 라치오, 마르세유, 바르셀로나 같은 팀들을 상대로 0대0 무승부를 거뒀을 정도로 수비력이 상당히 좋은데 그러한 현상을 분석해 본다면 갈라타사라이가 터키 리그에서는 압박도 적극적으로 가하지만 이 유럽 대항전 무대만큼은 이 체급 차이가 나기 때문에 압박보다는 수비적으로 내려앉으면서 효율적인 역습을 가져가기 때문에 오히려 유럽 대항전 무대에서는 수비력이 상당히 올라오는 모습이 있습니다. 바르셀로나의 경우에는 직전 오사수나전에서 4대0 완승을 거두면서 다시 골 감각을 끌어올렸지만 이 다음 경기가 레알 마드리드 원정이기 때문에 갈라타사라이전에 완전히 사활을 걸기에는 힘들어 보이는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갈라타사라이 특유의 유로파리그 무대에서의 이 끈끈한 수비력과 기본적으로 홈발을 받는다는 점, 그리고 반면 바르셀로나는 라리가 기준 원정에서 무승부가 7번으로 이 무자비 면모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를 한다면 또다시 이변 결과로 무승부가 나오면서 연장까지 가는 이 지지부진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바르셀로나의 사비 감독이 지난 1차전과 다르게 오사수나전에서 꿀맛을 봤었던 공격 자원들을 이 선발 라인업으로 내세운다면 그래도 바르셀로나의 측면 공격과 역습 공격이 위력을 발휘하면서 바르셀로나 승리 가능성이 좀 더 높아 보이는 매치라고 보기 때문에 8번 경기는 갈라타사라이 단통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 경기는 헨트와 파옥의 경기인데 헨트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통계적인 부분은 화면을 멈추셔서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벨기에 리그 5위를 달리고 있는 헨트인데 지난 파옥 원정에서 아쉽게 0대1로 패배를 당했기 때문에 홈 경기에서 반드시 승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가지 고무적인 것은 핵심 공격 자원인 티수달리 선수가 최근에 부상 여파로 빠져 있었는데 최근에 2경기 연속 교체 출전이 되면서 경기 감각을 끌어올리고 있기 때문에 티수달리 선수가 선발로 들어온다면 헨트가 충분히 홈에서 할 만한 경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국 벨기에 리그 기준으로 홈에서 성적과 공격력이 상승이 되는 헨트이고
반면에 파옥 같은 경우에는 핵심 공격 자원인 미드필더 쿠루티치 선수가 징계로 결정이 됩니다. 측면 자원인 지브코비치 선수 역시 징계로 빠지기 때문에 상당히 전력 누수가 큰 것이 파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리그 경기 일정 역시 리그 3위 팀과 원정 경기를 치르는 파옥이기 때문에 상당히 전력 누수와 일정 면에서 헨트보다 불리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경기 내용 자체가 상당히 지루했던 1차전 양팀의 맞대결이었습니다. 점유율도 비슷했고 슈팅 개수도 상당히 비슷했는데 최근에 파옥의 공격수 아크폼 선수의 컨디션이 좋지 못했는데 이 아크폼 선수가 그래도 헨트를 상대로 골은 넣지 못했지만 상당히 위협적인 모습을 최전방에서 보여줬고 이 직전 리그 경기에서 오랜만에 득점포를 가동을 하면서 컨디션을 끌어올렸습니다. 다만 파옥의 절대적인 에이스 자원인 쿠루티치 선수와 측면의 지브코비치 선수가 나란히 징계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최전방에서 아크폼 선수 혼자 공격을 이끌기에는 상당히 버거운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헨트로서는 지난 1차전 맞대결에서 선제골이 간발의 차이로 오프사이드로 취소된 것이 상당히 뼈아프게 작용을 했습니다. 이 파옥의 에이스 쿠루티치 선수의 프리킥이 수비 벽을 맞고 굴절돼 실점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불운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경기 내용 자체가 헨트가 밀린 경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홈에서 충분히 승리를 가져갈 만한 매치라고 생각이 되고 헨트로서는 아쉬웠던 것이 헨트의 강점이라고 볼 수 있는 제공권과 이 세트피스를 살릴 만한 코너킥 기회가 상당히 부족했습니다. 1차전에서 코너킥이 단 2차례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홈에서 코너킥 기회를 많이 만들어낸다면 헨트의 강점인 세트피스가 살아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공격 에이스 자원인 티수달리 선수가 부상 여파로 인해서 파옥전에서 후반 막판에 교체 투입이 됐었는데 이 티수달리 선수가 만약에 선발로 들어올 수 있다면 헨트의 화력이 살아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헨트가 자국 벨기에 리그 기준으로 홈에서 공격력과 성적이 상승이 되고 공격 에이스 티수달리의 출전 시간이 늘어날 가능성과 직전 경기에서 로테이션을 통해서 주축 자원들의 체력 안배까지 고려한 헨트이기 때문에 헨트의 근소한 우위가 점쳐지는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홈에서 헨트가 코너킥을 지난 경기보다 더 많이 만들어낼 수 있다면 충분히 제공권을 활용한 고공 공격이 빛을 발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특히 직전 경기에서 주전 공격수 데포이트레 선수 대신에 나왔던 레마이치라는 선수가 키가 2m가량이 되는데 이 선수 역시 리그 경기에서 헤딩으로 골맛을 봤기 때문에 데포이트레 선수가 만약에 뚝배기가 잠잠하다면 후반전에 레마이치 선수의 뚝배기도 기대를 걸어봄직한 헨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9번 경기는 헨트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 경기는 로마와 피테서의 경기인데 승무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통계적인 부분은 화면을 멈추셔서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로마가 직전 우디네세 원정에서 극장 페널티킥골로 가까스로 1대1 무승부에 그쳤습니다. 그래도 세리에 A 기준으로 홈에서 8승 4무 3패로 원정에서의 6승 2무 6패보다 확실히 홈에서 다부진 면모가 있는 로마이고 지난 핏에서 원정에서 1대0 승리를 거뒀지만 경기 내용 자체가 상당히 밀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공격수 타미 에이브러임 선수가 컨퍼런스 리그에서만큼은 득점 선두를 달리면서 제 몫을 해주고 있고 왼쪽 풀백 스피나졸라 선수가 장기 부상 중에 있는 데다가 미드필더 올리베이라 선수가 퇴장 징계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 전력 누수가 조금은 있는 것이 로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올리베이라 선수는 미키타리안이나 크리스탄테 선수가 충분히 대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로마의 전력 누수가 그렇게까지는 심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다음 경기 일정이 리그 5위 라치오와의 홈 경기이기 때문에 이 다음 경기 일정이 상당히 부담스럽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피테서 같은 경우에는 직전 헤라클레스 원정에서 0대0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이 네덜란드 리그 자국 리그 기준으로 7승 3무 3패 원정 성적이 오히려 홈 성적보다 좋기 때문에 피테서가 원정에서 저력을 보여줄 만한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최근에 핵심 공격 자원인 오펜다 선수와 프레데릭센 선수가 무득점 행진이 길어지고 있기 때문에 또다시 골 결정력에 문제가 드러난다면 로마 원정에서 승리까지는 힘들어 보이는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수비수 오로츠 선수가 징계로 결정이 되는데 이 오로츠 선수가 192cm의 장신 수비수인데다가 세트피스 한 방이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피테스가 상당히 수비 쪽에 전력 누수가 심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1차전 홈팀 피테스가 경기는 훨씬 주도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점유율을 약 6대4로 로마를 상대로 앞선 모습이 있었고 슈팅 숫자 역시 13개 대 6개로 2배 이상 많았던 것이 피테서인데 경기 초반에 피텔서가 자랑하는 측면 크로스와 최전방 공격 자원 오펜다 선수의 마무리 패턴이 여러 차례 나오면서 선제골 기회가 많았는데 이 오펜다 선수가 최근에 골 감각이 떨어져 있다 보니까 기회를 살리지 못하면서 득점에 실패를 하고 말았습니다. 왼쪽 측면에 비텍이라는 선수의 크로스가 상당히 날카로운데 비텍 선수가 얼리 크로스를 올리고 오펜다 선수가 침투를 하면서 결정적인 슈팅 기회를 만들었지만 득점에 실패를 하고 말았습니다. 반면 로마 같은 경우에는 강점인 세트피스 혼전 상황에서 선제 결승골을 뽑아내면서 귀중한 1대0 승리를 거뒀습니다. 로마의 경우에는 자국 리그 기준으로 홈에서 성적이 좋은 팀이고 피테서는 오히려 원정에서 성적이 잘 나오기 때문에 홈과 원정 유불리를 따지기에는 어려워 보이는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피테서가 직전 1차전 맞대결에서 오히려 지공 상황에서 좋은 공격 전개를 보여줬고 따라서 오펜다와 프레드릭센 둘 중 하나만 터져준다면 로마를 상대로도 저력을 보여줄 만한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 1차전 로마가 보여준 경기력에 비해서 현재 투표율이 로마 쪽으로 너무 몰린 감이 있고 직전 우디네세 원정에서도 가까스로 페널티킥 극장골로 1대1 무승부를 거뒀던 로마이기 때문에 경기력 자체가 썩 좋지 못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로마가 세트피스가 세리에 A에서 가장 좋은 팀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피테서를 상대로 세트피스로 재미를 보지 못한다면 홈에서 덜미가 잡힐 만한 리스크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피테서의 수비수 오로츠 선수가 징계로 결정이 되는데 이 선수가 장신 수비수에다가 제공권이 워낙 좋고 지난 네이메언전에서 세트피스 상황에서만 2골을 넣었던 수비수이기 때문에 이 수비수가 결정이 된다면 로마의 세트피스와 제공권이 빛을 발할 가능성도 높아 보이기 때문에 그래도 로마의 승리 가능성이 조금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10번 경기는 승무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 경기는 페예노르트와 파르티잔의 경기인데 페예노르트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통계적인 부분은 화면을 멈추셔서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페예노르트가 직전 즈볼로 원정에서 2대1 역전승을 거두면서 2연승의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이 자국 네덜란드 리그에서 홈경기 9승 2무 2패 극강의 모습을 보여주는 페예노르트이기 때문에 홈에서 어드밴티지가 충분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핵심 공격 자원인 거스틸 선수가 직전 이 파르티잔전에서 징계로 결정이 됐는데 이번 경기에서는 징계가 풀리기 때문에 복귀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왼쪽 측면의 시니스테라 선수가 최근에 절정의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선수가 활약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주전 골키퍼 빌로우 선수가 직전 즈볼로전에서 결정이 됐기 때문에 이 수비 쪽에 조금은 공백이 있을 수 있는 페예노르트이고 이 다음 경기 일정이 리그 선두팀인 아약스 원정이기 때문에 이미 1차전에서 5대2 대승을 거뒀던 이 파르티잔전에서 무리해서 경기 운영은 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반면에 파르티잔 같은 경우에는 세르비아 리그에서 츠르베나와 치열한 우승 경쟁을 펼치고 있는데 이 페예노르트와의 홈 경기에서 2대5로 대패를 당했기 때문에 이 3골차 이상을 뒤집기에는 상당히 어려워진 매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고무적인 것은 1차전에서 징계로 결정이 됐던 에이스 공격수인 고메스 선수가 징계에서 돌아오기 때문에 리그에서 21골이나 넣어주고 있는 고메스 선수가 들어온다면 페예노르트를 상대로 상당히 다부진 공격력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고메스 선수가 돌아오지만 주전 중앙 수비 자원인 부야치치 선수가 징계로 결정이 되고 공격형 미드필더 나초 선수가 이 페예노르트전에서 선제골을 넣는 동시에 근육 부상을 당했기 때문에 고메스 선수가 들어오더라도 부야치치와 나초 선수가 빠지기 때문에 공수에 걸쳐서 전력 누수가 심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 파르티잔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1차전 경기 내용적으로나 결과적으로 페예노르트가 한 수 위의 체급을 보여줬다고 생각이 됩니다. 파르티잔이 홈 경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점유율이 38%밖에 되지 않았고 이 페예노르트가 슈팅을 무려 20개나 가져가면서 2배가량 많은 슈팅 숫자를 기록을 했습니다.
1차전 맞대결은 사실 양팀 핵심 공격수가 나란히 빠졌기 때문에 득점이 많이 터질 것 같지 않았던 매치였는데 2대5 난타전 구도가 나왔습니다. 파르티잔이 경기 초반에 선제골을 넣으면서 경기를 잘 풀었지만 후반 들어서 페에노르트의 왼쪽 측면 자원인 이 시니스테라 선수의 화려한 개인기 돌파와 환상적인 발리 슈팅이 나오면서 페에노르트가 주도권을 가져갔던 경기이고, 직전 즈볼로와의 리그 경기에서도 시니스테라 선수가 동점골을 넣으면서 최근에 절정의 골 감각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시니스테라 선수의 활약이 기대가 되는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반면에 파르티잔 같은 경우에는 주전 공격형 미드필더 나초 선수가 부상 여파로 인해서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고, 중앙 수비수 부야치치 선수가 징계로 결정이 되기 때문에 공수에 걸쳐서 전력 누수가 심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페에노르트가 이미 1차전에서 3골차 승리를 거두고 여유가 생겼기 때문에 무리한 경기 운영은 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 경기 일정이 아약스 원정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 밸런스를 유지하는 경기 운영을 할 것으로 본다면, 파르티잔의 공격 에이스 히카르도 고메스가 복귀를 한다는 점과 페에노르트의 3골차 여유, 그리고 주전 골키퍼 빌로우 선수가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것도 이변의 요소로 볼 수 있겠지만, 오히려 파르티잔 또한 현재 자국리그에서 츠르베나와 치열한 우승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3골차가 난 상황에서 무리해서 페에노르트를 상대로 경기에 임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제 아무리 파르티잔이 공격수 고메스가 돌아온다고는 하지만 수비와 중원 쪽에서 부야치치와 나초의 공백이 상당히 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히려 아약스를 만나기 전에 깔끔하게 파르티잔전 연승으로 분위기를 끌어올릴 가능성이 있는 페에노르트이고, 아약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새벽에 펼쳐졌던 이 벤피카와의 홈 경기에서 0대1로 패배를 당하면서 챔피언스 리그에서 탈락이 됐기 때문에 페에노르트로서는 한번 아약스를 잡아볼 만한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11번 경기는 페에노르트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 경기는 리옹과 포르투의 경기인데 리옹의 단통 패배로 가면서 이변을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폴더스에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리옹의 승리까지 가져가 보실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계적인 부분은 화면을 멈추셔서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옹 같은 경우에는 주전급 부상 자원이 없기 때문에 최상의 전력으로 경기에 나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공격수 덴벨레 선수와 파케타 선수의 컨디션이 나쁘지가 않고, 이 자국리그 기준으로 홈에서 성적이 좋기 때문에 홈발을 받을 만한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직전 스타드 렌과의 홈 경기에서는 2대4로 완패를 당했기 때문에 최근에 이 좋았던 기세가 한풀 꺾인 점은 리스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포르투 같은 경우에는 이 리옹에게 홈에서 0대1로 패배를 당했기 때문에 이번 경기 반드시 승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측면에 오타비오 선수가 이 징계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측면 쪽에 전력 누수가 예상이 됩니다만, 오타비오 선수가 최근에 컨디션이 그렇게까지 좋지 못했기 때문에 이 브라가 출신의 측면 자원인 갈레너 선수가 이 공백을 충분히 메워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베테랑 수비수 페페 선수 역시 부상 여파로 인해서 출전 여부가 불투명한 것도 포르투로서는 전력 누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지난 1차전 상당히 대등한 경기 내용을 보여준 원정팀 리옹이었습니다. 점유율이 5대5로 똑같았고 슈팅 숫자가 포르투가 15개, 리옹이 11개를 가져가면서 리옹이 근소하게 밀렸지만 골 결정력 측면에서 리옹이 근소하게 웃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포르투로서는 후반 종료 직전에 극적인 동점골이 나왔지만 오프사이드로 취소된 것이 상당히 아쉬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포르투가 이번 리옹 원정에서 핵심 측면 자원인 오타비오 선수가 징계로 결정이 되고, 베테랑 수비수 페페 역시 부상 여파로 출전 여부가 불투명해서 전력 누수가 있다고 보여지지만, 그래도 오타비오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 갈레노라는 선수가 충분히 공백을 메워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1차전 원정 경기 승리의 자신감과 리옹이 기본적으로 홈발을 받는 팀이라는 점, 그리고 전력 누수 면에서 리옹이 우세한 경기라고 생각이 되지만, 리옹이 직전 리그 홈 경기에서 렌에게 2대4로 대패를 당하는 과정에서 수비 불안감을 상당히 많이 노출이 됐습니다. 물론 수중전이라는 변수가 있었지만 이 수비수와 골키퍼의 패스 미스와 상당히 불안했던 수비력을 고려를 한다면 포르투가 이러한 약점을 충분히 파고들 만한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리옹이 홈에서 성적이 좋은 팀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최근 릴과 스타드 렌에게 홈에서 2연패를 당했기 때문에 포르투가 충분히 원정에서 해볼 만한 매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리옹이 AS 모나코 다음으로 전방 압박이 빡센 팀인데 그만큼 수비 뒷공간과 역습, 스루패스 공격에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렌전에서도 그러한 약점이 드러나면서 무려 4골이나 실점을 했던 리옹이기 때문에 포르투가 자랑하는 퀄리티 있는 역습 한 방에 덜미가 잡힐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제가 오타비오 선수의 공백을 갈레노라는 선수가 충분히 메워줄만 하다고 말씀을 드린 것이 이 선수가 브라가에서 이적한 자원인데 브라가 시절에 유로파리그에서만 무려 6골을 넣었던 유로파리그 DNA가 있는 공격수이고 이 갈레노 선수가 직전 리그 경기에서도 골맛을 봤기 때문에 충분히 상승세를 이어갈 만한 갈레노 선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포르투가 1차전에서 홈에서 패배를 당했지만 리옹 원정에서 충분히 승리를 가져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12번 경기는 과감하게 리옹의 단통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 경기는 웨스트햄과 세비야의 경기인데 단통 무승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폴더스에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웨스트햄의 승리까지 맞춰보실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계적인 부분은 화면을 멈추셔서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웨스트햄 같은 경우에는 핵심 공격 자원인 보엔 선수가 출전 여부가 상당히 불투명합니다. 핵심 공격수 안토니오 선수 역시 직전 빌라전에서 부상 여파가 있기 때문에 100% 컨디션이 아니라는 부분에서 상당히 공격 쪽에서 화력 약화가 예상이 되는 웨스트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나마 홈 경기에서 8승 3무 4패로 원정에서의 6승 3무 5패보다 자국 프리미어리그 기준으로 홈에서 성적이 좋은 것은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경기 일정이 토트넘과의 원정 경기라는 점에서 상당히 부담스러운 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비야 같은 경우에도 라요 원정에서 1대1 무승부를 거두면서 특유의 원정 무자비 면모를 뽐냈습니다. 라리가에서 원정 경기에서 무려 5승 8무 2패 무자비 면모가 있는 것이 세비야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 역시 상당히 무승부 구미가 당기는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모든 대회 원정 경기 7경기에서 5무 2패로 승리가 없는 것이 세비야이고 핵심 공격 자원인 엔네시리 선수가 9경기 무득점 침체에 빠져 있고 오캄포스 선수 같은 경우에는 징계로 결정이 되기 때문에 가뜩이나 골 결정력이 떨어져 있는 세비야가 특유의 원정 고자 면모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이 주전 풀백 자원인 아쿠냐 선수 역시 부상 여파로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세비야가 자랑하는 측면 공격의 위력이 상당히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도 맨유 출신의 공격수 마시알 선수가 부상에서 돌아왔기 때문에 마시알 선수가 과거 맨유 시절에 웨스트햄 킬러 면모가 있었다는 점에서 마시알 선수의 어깨가 상당히 무거울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1차전 경기 내용 자체가 홈팀 세비야가 주도를 했습니다. 점유율을 높게 가져가면서 슈팅 숫자 역시 2배 이상 많았는데 오픈 플레이 상황에서 골 결정력을 발휘하지 못하면서 세트피스로 득점을 하면서 가까스로 1대0 승리를 거뒀습니다. 웨스트햄이 골 결정력을 발휘를 했다면 무승부 이상의 결과를 가져갈 수 있었던 경기 내용이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전방 공격 자원들의 골 감각이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세비야가 오캄포스 선수마저 징계로 나서지 못하기 때문에 이번 원정 경기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수비력이 기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마찬가지로 웨스트햄 역시 공격수 보엔 선수가 부상 여파로 결정이 되고 안토니오 선수 역시 빌라전 부상 여파로 몸 상태가 100%가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저득점 무승부 구미가 당기는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세비야가 골 결정력이 현저히 떨어지지만 원정에서 짠물 수비를 앞세워서 특유의 무자비 면모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세비야가 중원 자원들의 퀄리티와 점유율을 앞세우면서 지지 않는 경기를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세비야 특유의 원정 무자비와 짠물 수비 그리고 유로파리그 최다 우승팀 DNA를 고려를 한다면 쉽게 패하지 않는 저력을 보여주면서 꾸역 무승부로 8강에 올라가는 그림이 그려집니다. 다만 웨스트햄의 승리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 것이 이 보엔이라는 공격수가 빠지더라도 만약에 안토니오 선수가 복귀를 하고 최근에 부진했었던 벤라마와 포르나스라는 공격수가 직전 아스톤 빌라전에서 나란히 공격 포인트를 기록을 했기 때문에
이 야르몰레코라는 공격수 역시 득점포를 가동을 했다는 점에서 충분히 홈에서 홈발을 받을 만한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웨스트햄이 근소한 승리를 거두거나 세비야 특유의 저득점 무승부가 나오는 매치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저는 단통 무승부로 가지만 폴더스의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웨스트햄의 승리까지 가져가 보실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경기는 프랑크푸르트와 베티스의 경기인데 프랑크푸르트의 단통 패배로 가면서 과감하게 이변을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폴더스의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무승부까지 받쳐보실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계적인 부분은 화면을 멈추셔서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프랑크푸르트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3연승의 상승세를 탔는데 패턴적으로 봤을 때 올 시즌 4연승이 없었기 때문에 이 패턴적으로 봤을 때는 한번 부러질 타이밍이라고 보여집니다. 이 분데스리가 기준으로 홈에서 4승 3무 5패로 원정에서의 6승 3무 4패보다 오히려 홈에서 성적이 떨어지는 것이 프랑크푸르트이기 때문에 이 베티스를 상대로 의외로 고전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전급 부상 자원이 없기 때문에 최상의 전력으로 베티스를 상대할 수 있는 프랑크푸르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리그 일정이 라이프치히 원정이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스러운 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특히 왼쪽 측면의 코스티치 선수와 이선자원 카마다 다이치 선수가 베티스전에서 나란히 득점을 기록을 했기 때문에 이 두 에이스 자원의 활약이 기대가 되는 매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베티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하락세에 빠져 있다가 그래도 직전 빌바오와의 홈경기에서 1대0 승리를 거두면서 분위기 반전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 라리가 기준으로 홈과 원정에서 기복이 없는 성적을 보여주는 것이 베티스의 강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카날레스와 페키르 선수는 여전히 꾸준하게 제 몫을 해주고 있는데 후안미 선수가 최근에 8경기 무득점 침체에 빠져 있기 때문에 후안미 선수가 얼마만큼 해주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베테랑 수비형 미드필더인 과르다도 선수가 부상 여파로 빠져 있고 왼쪽 풀백 알렉스 모레노 선수가 부상으로 빠져 있기 때문에 전력 누수가 있는 것이 베티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경기 일정이 난적 셀타비고 원정이기 때문에 다음 경기 일정 역시 녹록치만은 않은 것이 베티스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1차전 맞대결에서 베티스가 홈에서 주도권은 가져갔습니다. 점유율을 60% 이상 가져갔던 베티스인데 슈팅 숫자가 15개 대 14개로 상당히 비슷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유효 슈팅이 베티스가 3개에 그친 것에 비해서 프랑크푸르트가 무려 9개의 유효 슈팅을 가져갔기 때문에 상당히 효율적인 공격을 전개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프랑크푸르트가 분데스리가에서 양쪽 윙백, 특히 왼쪽 측면에 코스티치 선수를 활용한 날카로운 왼쪽 공격이 일품인데 지난 베티스전에서도 코스티치 선수가 왼쪽 측면에서 크로스를 가장한 슈팅으로 선제골을 뽑아냈던 장면이 있습니다. 최근에 베티스가 어려웠던 것이 주전 측면 수비수 모레노 선수와 베에린 선수가 모두 부상으로 이탈을 했다는 점인데 그래도 이번 프랑크푸르트 원정에서는 오른쪽 풀백 베예린 선수가 부상해서 돌아와서 이 명단에 이름을 올렸기 때문에 프랑크푸르트의 코스티치 선수를 어느 정도 제어할 수 있는 힘이 생길 만한 베티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베티스가 최근에 3, 4일 간격으로 연이어서 경기를 치르는 강행군이었지만 그래도 빌바오를 상대로 승리를 거두면서 분위기 반전에 성공을 했습니다. 프랑크푸르트가 3연승의 상승세를 타고 있지만 패턴적으로 프랑크푸르트가 올 시즌 4연승이 없었다는 점과 자국 분데스리가 기준으로 홈에서 성적이 떨어진다는 점까지 고려를 한다면 프랑크푸르트 쪽으로 구매율이 너무 몰렸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베티스 사이드로 갈 만한 충분한 메리트가 있는 경기로 보여지기 때문에 저는 마지막 경기는 과감하게 프랑크푸르트의 단통 패배로 가면서 이변을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승무패 14회차 현미경 분석 1부와 2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풋볼살롱 채널에 크나큰 힘이 됩니다. 구독 버튼 옆에 종 모양의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그 누구보다 빠르게 양질의 축구 승무패 포르투 관련 분석 컨텐츠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풋볼살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